수십 년 동안 FBI의 한 비공개 부서 아카이브에는 대부분의 요원들조차 존재조차 모르는 한 사건 파일이 보관되어 있었다. 해당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그 주제에 대해 내부에서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즉각 해고와 이어지는 조사가 내려졌다. 그러던 최근 생을 얼마 남기지 않았다고 판단한 한 전직 요원이 침묵을 깨기 시작했다. 그는 공식 문서 속에서 암호화된 코드와 우회적 표현으로만 존재하던 내용을 드러냈다. 안전을 위해 그의 이름은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 기록 속 그는 마이클 R. 이른바 이상현상을 담당하는 FBI 특별부서의 분석관으로 나타난다. 공식 분류에서 이러한 사건은 기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으로 지정된다. 마이클에 따르면 수십 년 동안 대중에게 UFO 접촉 사례로 보여졌던 것들은 모두 질문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외피에 불과했다. 그는 정부가 오래전부터 많은 미해명 사건들의 배후에 존재해온 것이 기계나 비행체가 아니라 인간의 지각 방식과 전혀 호환되지 않는 원리로 작동하는 어떤 지성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이야기는 197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것으로 알려진 북부의 한 시설로 파견되었다. 그 기지는 도로도 기반 시설도 지도상의 표기도 없는 지역 한가운데 위치해 있었다. 지하 경납고에서 요원들은 외형만 보면 원반 형태로 보이는 어떤 물체를 발견했다. 하지만 마이클이 강조했듯 그것은 겉모습이 주는 단순한 인상일 뿐이었다. 그 표면은 금속처럼 반응하지 않았고 장비는 빛을 비정상적으로 흡수하는 특성과 저주파 전자기 펄스와 유사한 미약한 주변 진동을 감지했다. 마이클은 내부로 들어가 초기 조사를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선 순간 그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비행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바로 깨닫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선도, 제어 패널도, 어떤 기계 장치도 없었다. 대신 내부 벽면은 완전히 매끄럽고 약하게 따뜻했으며 장비는 기존에 알려진 어떤 동력원과도 일치하지 않는 정체불명의 에너지 신호를 감지하고 있었다. 마이클은 특히 이렇게 강조했다. 기적 같은 현상도, 눈에 보이는 이상현상도, 환상적인 효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존재감이 이유 없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나중에 그 감각이 감정이 아니라 마치 숨겨진 감시를 직업적 본능으로 감지하는 느낌에 더 가까웠다고 설명했다. 조사를 진행하던 중 마이클이 삽입이라고 부른 일이 발생했다. 그것은 목소리도 아니었고 환각도 아니었다. 외부에서 주입되는 듯한 구조화된 정보가 마음으로 들어오는 감각이었다. 그는 이를 스트레스 반응이라 해석하려 했지만 그 정보는 그가 질문을 완전히 떠올리기도 전에 내적 질문에 반응했다. 그가 마음속으로 너희는 누구인가? 라고 묻자 즉시 답이 왔다. 우리는 도착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존재해 있다. 마이클은 그것이 목소리가 아니라 언어 없이 개념 자체가 전달되는 방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 존재는 사람들이 UFO라고 부르는 것들이 사실 인간의 지각에 맞춰 임시로 나타나는 일종의 현상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그들은 지점 사이를 이동하지 않는다. 필요한 곳에 나타날 뿐이다. 그 순간부터 접촉은 더욱 강해졌다. 그는 외부의 어떤 의식이 자신의 기억, 반응, 감정적 움직임을 분석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목적은 간섭이 아니라 관찰이었다. 그리고 그는 결정적인 사실을 깨달았다. 그 존재는 적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동맹도 아니었다. 그 앞에 있던 것은 인간 개개인이 아니라 인류라는 종 전체를 연구하는 관찰자, 연구자, 하나의 지성이었다. 마이클의 말에 따르면 접촉이 길어질수록 그는 점점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 존재는 인간을 동등한 지적 존재로 인식하지 않았다. 그들의 태도는 적대감도 연민도 없이 하나의 생물종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시선과 같았다. 어느 순간부터 마이클 자신의 생각과 외부에서 삽입되는 생각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것을 이렇게 묘사했다. 마치 누군가가 그의 기억을 하나하나 넘기며 필요한 내용을 찾는 것처럼 의식 속에서 내부 기억들이 그의 의지와 무관하게 떠오르는 느낌이었다. 그는 그 과정에서 고통도 두려움도 전혀 느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것은 철저히 분석적이고 차갑고 완전히 이성적인 절차였다.
가장 불쾌한 기억들, 오래된 공포들,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상황들이 마치 정해진 순서대로 떠올랐다. 그 존재는 말로 묻지 않았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저 보았고 이어서 자신의 것이 아닌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우리는 오랫동안 너희를 관찰해왔다. 이것은 문장이 아니라 사실 그 자체로 전달됐다. 그 존재는 이런 현상들이 국가가 생기기 전, 문자와 체계적 과학이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기록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사람들은 시대마다 그것을 다르게 불렀다. 불기둥, 하늘의 전차, 천상의 주인들, 신의 징표 등 각 시대는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틀 안에서 그것들을 해석했고 그 위에 신화적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존재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그 시대의 인간 지각에 맞춰 조정된 형태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어진 것이 마이클이 내 생의 가장 위험한 지식이라고 부른 내용이었다. 그 존재는 이렇게 말했다. 인류는 오래전에 발전을 멈췄다. 그들의 관점에서 인간은 수세기 동안 같은 순환을 반복해왔다. 전쟁, 파괴, 권력 숭배, 두려움, 원시적 행동 패턴에 대한 의존, 그리고 갈등 없이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능력 부족. 만약 이 흐름이 바뀌지 않는다면 인류 문명은 다음 대규모 글로벌 주기를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 존재는 자신들이 직접 개입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조악한 방식의 개입은 인간 심리의 기반을 파괴해 집단적 행동장애, 공황 반응, 사회 붕괴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목표는 변함없었다. 두 지성 형태의 통합. 이 말을 들은 순간 마이클은 실제로 심장이 느리게 뛰기 시작했다고 묘사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접촉이나 지식 교류가 아니라 그 존재의 논리 구조와 인간의 감정적 예측 불가능성을 결합할 수 있는 혼합형 의식의 점진적 형성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존재는 이렇게 설명했다. 인간의 감정은 독특한 형태의 에너지다.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생성할 수 없다. 우리의 논리는 완전하지만 우리는 느낄 능력이 없다. 그래서 그들은 수백 년에 걸쳐 관찰과 자료 수집을 반복하며 공포에서 사랑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다양한 반응을 분석해야 했다. 이러한 이유로 마이클이 말하길 인간 실종 사건은 실제로 존재했지만 대규모나 규칙적인 것이 아니라 선별적이었다. 그 존재들은 자신의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심리 구조를 가진 사람들을 선택했다. 마이클은 쓰게 인정했다. 그가 선택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 존재는 그의 삶 전체를 하나의 복잡한 보고서를 검토하듯 보여주었다. 약점, 트라우마, 감정, 과부하, 상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자신을 접촉 대상의 이상적인 조건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마치 자신의 인생 전체가 이 지점으로 이어지기 위해 하나의 연쇄처럼 구성되어 있었던 것 같다고 느꼈다. 누군가가 조종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 성향에 의해 걸러진 결과였다. 그리고 접촉은 최고 단계에 도달했다. 마이클은 지구를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집단적 지각과 비슷한 방식으로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공포, 희망, 공격성, 연민 같은 감정적 충동의 섬광으로 보였다. 이 섬광들이 모여 형성한 복잡한 역학적 패턴을 존재는 종의 감정장이라고 불렀다. 그 후 존재는 마침내 자신의 임무를 완전히 공개했다. 인류는 지금 중대한 임계점에 도달해 있으며 그 이후에는 전환이든 파멸이든 둘 중 하나가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들의 목적은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시작될 과정에 대비해 인간의 사고방식 자체를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접촉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방문도 아닌 인간의 지각 모델을 내부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준비였다. 그 존재는 구체적인 과제를 나열했다. 전체적인 공격성 수치를 낮출 것, 공포를 기본 반응으로 작동시키는 영향력을 줄일 것, 집단적 사고 능력을 발전시킬 것, 공동 존재를 위한 인간 정신의 기반을 마련할 것,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난 뒤에야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예정이었다. 바로 두 문명 형태의 완전한 통합이었다. 그 후 존재는 또 하나의 사실을 전했다. 우리는 이미 지구 곳곳에서 수백 명을 선택했다. 그들은 정치인도, 군인도, 엘리트도 아니었다. 특별한 내적 구조를 지닌 가장 높은 호환성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존재는 덧붙였다.
너는 그들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할 사람 중 하나다. 그 말을 끝으로 접촉은 갑작스럽게 종료되었다. 그 존재는 사라졌다. 노가셔한 것도 아니었고 떠난 것도 아니었다. 마치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비활성화한 것처럼 사라졌다. 몇 분 후 군인들이 경납고로 들이닥쳤다. 마이클은 아무 설명도 없이 체포되어 단 몇몇 인원만 접근 가능한 FBI 지하 통제 구역으로 끌려갔다. 그가 끌려간 방은 시설의 가장 낮은 층들 중 하나에 있었다. FBI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 구역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벽은 평범한 회색 콘크리트, 필요 이상 없는 책상 하나, 감시 카메라가 2개 더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곳의 분위기는 마이클이 나중에 표현하길 온도와는 무관하게 밀도 높은 냉기가 감도는 곳이었다. 방 안에는 요원 4명이 있었다. 모두 내부 폐쇄 보안 부서 소속이었다. 마이클은 그들의 질문 방식만으로도 그것을 알아챘다. 그들은 과학적 세부 사항, 기술적 측정값, 혹은 물체의 상태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이 알고 싶은 것은 단 하나, 그 존재가 마이클의 의식 깊숙이 얼마나 침투했는가였다. 마이클은 강제로 모든 내용을 말해야 했다. 말 그대로 한 단어도 빠짐없이. 그가 이야기할수록 요원들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그들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본 사람들이었다. 테러 공격, 생물학적 위협, 불법 실험, 중범죄 감식, 국제 스파이 사건까지. 그러나 지금 마이클의 말을 듣는 그들은 자신들이 다루어 본 어떤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무언가를 듣는 듯한 얼굴이었다. 그가 이야기를 끝내자 방은 침묵에 잠겼다. 아무 말도 생각나지 않아 생기는 침묵이 아니라 지금 들은 모든 것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침묵. 그룹의 책임자는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은 채 방을 나갔다. 약 30분 후 상부로부터 내려온 명령서를 들고 돌아왔다. 문서는 짧았다. 4가지 항목만 적혀 있었다. 해당 정보는 무기한 기밀 지정한다. 그 존재에 관한 모든 데이터는 문명 안정성에 위협이 되는 정보로 간주한다. 3번째, 이 사안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연방 범죄로 간주한다. 4번째, 마이클은 잠재적 구조적 위협을 대표하는 인물로 지정한다. 그제서야 그는 그들의 진짜 두려움이 무엇인지 이해했다. 그들은 그 존재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될지, 그리고 정부가 왜 그 진실을 두려워하는지를 두려워한 것이었다. 만약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다면 전 세계적 혼란이 시작될 것이었다. 상상해보라. 수십억의 사람들이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관찰되고 연구되어 왔다는 사실을 갑자기 알게 된다면, 그 관찰의 목적이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진화의 최종 산물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프로젝트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접촉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접촉은 정부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공황, 종교적 위기, 대규모 히스테리, 권력에 대한 신뢰 붕괴, 권력 공백, 새로운 신흥 종교와 광신의 급증.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었다. 마이클에 따르면 그 존재는 그의 의식 속 깊숙이 침투하여 생각을 읽고, 감정을 보고, 과거 사건을 분석하고, 숨겨진 공포까지 드러냈다. 그리고 그 존재가 그를 읽을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을 읽을 수 있다는 의미였다. 정보기관에게 이것은 어떤 전쟁보다도 치명적인 재앙이었다. 군대는 의미를 잃는다. 정보전은 무력해진다. 거짓말이 불가능해진다. 국가기밀이 존재할 수 없다. 권력의 구조 전체가 무너진다. 그래서 마이클이 평생 기억하게 된 명령이 내려왔다. 어떤 접촉도 부인하라. 어떤 언급도 부인하라. 의식적 성질을 가진 물체에 대한 어떤 데이터도 파기하라. 그리고 요원들이 입 밖으로 꺼내기를 가장 두려워했던 질문이 있었다. 위협 분석 단계로 넘어갔을 때 한 요원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 존재가 사람을 통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 표현은 공식 용어가 아니었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포섭, 심리적 영향, 인간을 통한 정보 전달. 그들은 자신들이 아는 첩보 구조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방안을 채운 것은 물리적으로 느껴질 정도의 침묵이었다.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모두가 떠올린 질문. 그 존재가 이미 우리가 하는 말을 알고 있다면?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해했다.
그 존재가 접촉이 활성화된 동안 마이클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면 그 후에도 계속 관찰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마이클은 제거되지 않았는가? 조사가 끝난 뒤 그는 수많은 서류에 서명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각 문서는 본질적으로 조금이라도 정보가 유출될 경우 그를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하겠다는 위협을 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클은 제거되지 않았다. 그리고 훗날 그는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다. 만약 그 존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하고 그들을 표식하며 접촉이 어떤 흔적을 남긴다면 그 존재가 선택한 사람을 제거하는 행위는 그 존재에게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가능성을 두려워했다. 그날 밤 늦게 마이클이 지하시설을 빠져나와 차가운 공기를 느끼는 순간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정부가 두려워하는 것은 외계 존재가 아니다. 정부가 두려워하는 것은 진실 그 자체다. 왜냐하면 진실은 권력을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자신에게 속하지 않음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문명을 바꿀 수도 파괴할 수도 있는 지식을 지닌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단 하나의 선택만 남아 있었다. 남은 생을 침묵 속에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